안녕하세요. 정말 찜통 같은 더위에 물난리에 코로나까지 참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한 번도 겪지 않아도 될 최악의 이벤트를 겪게 된 사연자분의 눈물 어린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저는 톡톡사연 박주환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은 바다의 고장이라 어릴 때부터 맡아온 싸한 소금기 바람이 익숙한 사람이죠. 아버지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취급하는 일을 하셨고, 저는 집안일도 도우며 열심히 학교 다니는 평범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했기에 자리 보전하고 누워 계시는 날들이 많았죠. 전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꼭 서울로 대학 가서 열심히 편지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답니다. 그래서 재수한 끝에 저는 겨우 인서울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부산대를 가길 원했지만 저는 정말로 서울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서울 생활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지리도 잘 모르는 데다가 작은 원룸을 얻어 월세도 제가 벌어서 내야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죠. 그저 집, 학교, 아르바이트하는 샌드위치 가게 이렇게 계속 돌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쳤던 시절이었어요. 뭐라고 하죠? 아, 서울 깍쟁이라고 하나요? 서울에서 같이 대학 다니던 과 친구들은 대부분 서울이 고향이고 집에서 다니는 애들이라 사투리를 쓰는 저를 잘 끼워주지도 않았고 수업을 마치면 각자 흩어지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먼저 말을 잘 붙이지도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지 1년 6개월 만에 향수병이랄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치고 부산대 안 간다고 하며 기어이 올라온 서울인데 대학 못 다니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힘든 시간을 견뎌보려고 학교에서 제공한다는 무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객지 생활의 힘든 부분과 또 제가 느끼는 우울함 등에 대해서 상담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조금씩 서울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상담 센터에서는 그룹 상담도 진행한다고 하루는 상담쌤이 그룹 상담을 받으며 같은 고충을 갖고 있는 같은 학교 친구들과 교류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전 처음엔 망설였지만 나중에는 어떤 친구들인지 궁금해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상담 모임에서 한 후배를 알게 되었죠. 그 후배는 울산이 고향이었어요. 아주 또렷한 이목구비에 웃는 모습이 반달론이 되는 매력적인 외모의 친구였죠. 흥도 많고 눈물도 많던 연주라는 이름을 가진 그 후배와 저는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 바로 앞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연주 역시 그 근방에서 자취하고 있어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지를 하며 지냈습니다. 연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꿈을 갖고 있었고 저는 마케터로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집 근처에 대포집 같은 분위기에 갈매기살을 파는 고깃집에서 가끔 축하할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고기를 2인분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곤 했어요. 서로의 힘든 일이나 집안일, 그리고 연애 고민 등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같이 취업 스터디하는 친구였는데 스터디하다가 가진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반해서 제가 밥도 먹자고 하고 좀 따라다녔더니 남자친구도 마음을 열어 저와 사귀자고 해주었죠. 조금 까탈스럽고 예민한 구석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면도 멋있어 보이고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콩깍지가 씌인 거였지만요. 남친이 생기자마자 저는 연주에게 남친을 소개해 주었어요. 연주는 저와 남친이 잘 어울린다면서 남친에게 살갑게 오빠 오빠 하며 우리 언니 잘 챙겨주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그리고 언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둘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과 남친이 친하게 지내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둘 다 세상에서 절 제일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 연애하면서 저도 중견기업의 마케터로 취직하고 남자친구 역시 본인이 목표로 하던 IT 계열 회사로 취직하게 되면서 우리는 회사원 커플이 되었습니다. 연주 역시 메이크업 공부하고 메이크업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남친과 연주를 자주 보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틈틈이 데이트하면서 사랑을 키워갔죠. 연주와 함께 가끔 커플끼리 만나기도 했어요. 연주도 남친이 있었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젊고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빛나는 순간에 가장 사랑스럽던 사람이 몇 년 후 제 등에 칼을 꽂은 것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쓰라린 비극이기도 하지만요. 참 인생이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일단 제가 결혼하게 된 이야기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3년 만나고 나서 저는 남친에게 결혼을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친이 그러면 각자 모은 돈이나 집안 분위기, 가족 사항 등을 알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보자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은 연애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썼습니다. 괜히 애매하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가다가 헤어져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둘만 생각하며 지내자고 약속했었거든요. 특히 우리 부모님은 보수적이신데 딸이 서울에 혼자 직장 다니면서 남친을 사귀었다고 하면 싫어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일절 남친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함구해 왔어요. 남친은 자신이 위로 누나가 3명 있단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경상도 시골 마을이 고향인지라 아직도 좀 아들아들 하는 면이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런 집안 분위기인데 결혼해도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라 그런 부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우리가 만난 시간도 있고 서로 잘 통하는 점 많으니 일단 결혼 말씀드리면서 양쪽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왕래하면서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1년 정도 더 만나면서 양쪽 집을 오가고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렸죠. 남친이 보수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고풍스러운 시댁의 개량 한옥집 건물도 마음에 들고 또 점잖으신 남친의 부모님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는데 뭐 특별히 우리 집하고 크게 다른 게 있을까? 그저 잘하고 싶단 마음으로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내 진심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저는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여러 집안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대면대면 하시더니 부모님들께선 요즘 너처럼 싹싹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고 저에게 정을 듬뿍 주셨어요. 동네 분들에게 하도 예비 며느리인 제 자랑을 하셔서 제가 갔다 하면 사람들이 예비 며느리 구경하자고 몰려오곤 했죠. 저는 별거 아닌 저란 사람을 그렇게 반겨주시는 시골 어르신들의 인심도 좋았고 또 제가 잘해서 좋은 점수를 딸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들 선호하는 거야 뭐. 제가 임신하면 딸을 낳는다면 아들 낳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정말 극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일생일대의 제일 큰 결정인 결혼에 대해 너무 단순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좀 고루한 집안인 것 같단 말과 누나 셋에 아들 하나라는 말, 그리고 제사가 1년에 5차례나 있단 말에 기함하셨지만 남자친구를 보시고 또 남자친구가 잘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나중엔 네가 자신 있다면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남자친구가 누가 봐도 저를 왕대접할 만큼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 하나만 보면 됐지 다른 것들까지 다 따지다간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결혼 자리가 있겠냐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마 지금 제사 이야기, 아들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저를 말리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죠? 저도 젊은 시절에 저를 말리고 싶네요. 어찌나 무모하고 현실감이 없었는지. 저는 저 혼자만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는데 지금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집안엔 절대 시집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시댁 역시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저는 제 이름으로 사두었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살림 차리게 되었어요. 그 아파트는 저희 부모님이 제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것을 부동산이 크게 오르자 투자용으로 사두는 게 좋겠다 해서 사둔 것이었죠.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란 말도 다 옛말이고 제 집에 있으니 시댁에서도 절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시집살이 고충이 있긴 했지만 말이죠. 제가 결혼 생활에서 최초로 부딪힌 시집살이는 바로 매주 주말 시댁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주 우리는 가족끼리 어지간하면 밥을 함께 먹으려 한다며 큰일이 없는 한 토요일 점심을 항상 함께 했으면 한다 하시더군요. 어차피 신혼집에서 여기 시골까지 1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니 일하지 않는 주말에 움직이기 딱 좋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처음에는 가풍이려니 하고 최대한 주말에 식사를 함께 하자는 취지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밥 먹자는 말씀이 아닌 것은 3번 정도 주말에 내려가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일단 과수원을 하셨기 때문에 내려가면 저는 자동으로 넓은 챙이 있는 꽃무늬 모자를 쓰고 과수원 일을 도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느라 쑤시는 허리를 펴기도 전에 점심 식사 준비를 했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오후 새참을 준비해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토요일은 하루 종일 시댁에 봉사해야 하는 날로 정해져 버린 것이죠. 아침에 일찍 넘어가 과수원 일을 돕고 점심을 차리고 새참까지 준비한 후 서울로 오려고 하면 어머님께선 가다가 차 막히면 배고프다며 그냥 저녁 먹고 천천히 올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토요일을 시댁에서 노동으로 보내고 나니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이건 시댁이 좋고 싫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의 노동력 착취의 수준이라고 남편에게 화를 냈더니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결혼 전에도 난 그래왔는데 자기가 정말 가기 싫으면 그냥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안 간다고 해. 난 총각 때부터 가던 거라 결혼하고 안 간다고 하기가 좀 그래서. 네, 정말 꼭 저 말대로 얄밉게 말했어요. 저 때부터 이미 남의 편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전 안 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댁인 제가 당연히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직장 일이 있다 핑계대며 너무 피곤한 주말에는 거짓말로 시댁에 안 가는 정도의 소심한 반항밖에 못했죠. 그렇게 남편이 혼자 시댁 간 날이면 저는 연주에게 대부분 연락을 해서 남편 욕을 하고 제 결혼 생활 하소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어요. 대학 시절부터 저의 대나무 숲이었던 연주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뭔가 힐링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연주는 오빠가 너무하다며 제 편을 들더니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안 하나 하더군요. 언니, 내가 오빠를 한번 따로 만나볼까 봐. 어차피 연락처는 알고 있으니까. 응? 우리 신랑을 왜? 언니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난데 언니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계속 모른 척하기가 좀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좀 좋게 이야기해보려고 그러지. 그러면 그냥 셋이 만나면 되잖아. 언니, 당사자 2명이 있으면 이야기가 안 돼.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다가 싸움만 난다니까? 나를 믿고 내가 오빠랑 한번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 오빠가 혹시 둘이 만났다고 해도 놀라지 말고. 저는 연주가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얼마 뒤 연주는 오빠가 이번 주 수요일에 조금 일찍 마친다면서 그때 보기로 했다고 연락을 줬습니다. 신랑 역시 연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 고민 상담할 게 있다면서 굳이 나한테 시간 있냐고 하더라고. 어찌할까 묻길래 저는 모른 척하곤 알았다고. 걔가 요즘 이것저것 고민 많은 것 같은데 잘 들어주라고 말하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 나눌지, 연주가 토요일에 시댁 가는 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바로 수요일 밤이었죠. 저는 연주랑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너무 궁금해서 안 자고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할 말이 많았는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왔죠.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다가 막 들어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연주 만나고 왔어? 당신 신경 좀 써야겠더라. 연주가 당신 제일 친한 친구 아니야? 요즘 힘든 일이 많은가 봐. 그래? 뭔가 취미 활동을 가지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나한테 너랑 우리 셋이 토요일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야. 저는 속으로 손뼉을 딱 쳤습니다.
토요일에 동아리 활동을 고정 스케줄로 넣어버리면 더 이상 시댁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구나. 연주야, 고맙다. 넌 천재야. 저는 저를 위해 자기가 힘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연기했을 연주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연주가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시댁에는 그냥 한동안 토요일에 못 가게 되었다고 하고 당분간 연주와 셋이서 같이 시간 좀 보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토요일에 다른 일 있다고 해도 정색하면서 꼭 가야 한다고 하던 그 시댁을 어떻게 간단히 해결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 연준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죠. 저는 연주가 좋아하는 시래기 해장국을 시켜준 다음 다짜고짜 물었죠.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뭐야? 무슨 비결? 아우, 머리야. 이제 늙었나 보다. 술도 못 먹겠네. 무슨 소리를 했길래 글쎄 그 고집센 우리 신랑이 이제 토요일에 동호회 활동을 하자고 하냐고. 아, 내가 남친하고 그런 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같이 취미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지. 그리고 내가 실연의 아픔으로 너무 힘들어서 좀 있고 싶은데 언니랑 당분간 우리 셋이 동호회 활동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냥 언니랑 너랑 하면 되지. 나는 왜 가야 되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빠가 같이 가서 좋은 남자친구감 좀 물색 해주면 내가 두고두고 은혜 갚겠다고 했지. 내가 영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상한 놈들하고 연애하는 것 같다고 말이야. 와, 연주가 알고 보니까 머리가 아주 좋은 애였어요. 이렇게 제가 골머리 썩던 문제를 해결해 주다니. 제 입장에선 토요일마다 시댁에서 하던 노동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토요일마다 연주도 만나고 남편과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케줄이 생긴 거였죠. 저는 처음에는 나만 안 가면 됐는데 왜 남편까지 동호회 활동하냐고, 그냥 우리 둘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연주의 생각은 달랐어요. 에이, 언니, 생각해봐. 시댁에서 볼 때 아들하고 며느리가 매주 오다가 갑자기 일 있다면서 며느리는 안 오고 아들만 계속 온다고. 분명히 보기 안 좋다니까? 아들이랑 며느리가 같이 일이 있다면 안 와야 다른 말이 안 나오지. 그런 면에서 오빠도 같이 언니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게 좋다니까? 그럴 수 있겠다. 참. 결혼하니까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지? 근데 넌 결혼도 안 한 애가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많니?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저는 연주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처신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다른 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잘하는 연주에게는 저에겐 없는 그런 융통성이랄까 센스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참 부러웠죠. 아무튼 그렇게 시작하게 된 등산 동호회는 인터넷 카페를 가입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약속된 산 입구에서 만나 함께 등산을 하고 식사 한 끼 한 후 헤어지는 형태였는데 매주 사람도 바뀌고 다양한 산을 가볼 수 있어 참 좋았어요. 뭔가 산을 매주 다니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좀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하산하고 나서 먹는 음식 맛은 정말 기막히게 맛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등산하다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발목을 접지르고 말았습니다. 왼쪽 발목이 그야말로 90도 꺾여버린 것이었는데 정말 너무 아파서 비명 지를 뻔했어요. 그 사고로 인해 저는 한동안 동호회 활동을 못하게 되었죠. 남편은 회비 내어놓은 것도 있으니 자신이 그냥 동호회를 나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2달여를 남편과 연주만 등산 동호회를 다녔어요. 전 덕분에 집에서 편히 쉬고 좋았죠. 얼마 만에 맞이하는 한가하고 조용한 토요일인지 가보고 싶은 서점도 가고 음악도 듣고 마음껏 늘어져 있으니 참 좋았어요. 연주의 남자친구 만들기는 뭔가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예쁘고 센스가 넘치는 연주는 남친이 생기면 오래가질 못했어요. 항상 남자에게 모든 걸 퍼준다고나 할까? 좀 연애만 하면 애가 맹목적이 된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참 등산 동호회 다니던 때 연주가 어느 날 술에 취해 꼬부라진 목소리로 절 불러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밤중에 왜 이렇게 술 먹었나 싶어 연주를 만나러 나갔죠. 그날 연주가 그러더군요. 최근에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 중에 진짜 남친이 될 뻔한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왜 말 안 했냐고 도와줬을 텐데 하고 말했더니 연주가 어차피 다 엉망이 되었다고 하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니,
나는 그 사람이 여자친구랑 안 좋다고 곧 헤어질 거라고 하길래 그 말을 믿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나랑 함께 밤을 보내길 원하는 거야. 내가 너무 예쁘다면서. 난 아직 여친하고 정리도 안 된 사람인데 하면서도 그 사람의 대시를 거절하지 못했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거든, 그 남자가.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차피 정리할 거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늘 밤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난 너한테 푹 빠졌다고. 그렇게 난 그 남자하고 사귀지도 않는데 선을 넘어버렸지. 연주야. 연주는 스스로를 탓하듯 머리를 쿵쿵 탁자에 박더니 소주를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나에게 말했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언니? 그 새끼는 결국 단물만 빨아먹고 지 여친한테 돌아갔어. 내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나는 서로 좋으면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난 바본가 봐. 아니야, 연주야. 그냥 네가 순진하고 착해서 그래. 남자를 너무 믿었던 거지. 언니는 내 친언니나 다름없어. 언니는 그 남자처럼 그러면 안 돼.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해. 연주는 그렇게 그날 한참을 제 품에서 울면서 더 이상 남자에게 정을 주지 않겠다며 속상해했어요. 저는 그런 연주에게 얼른 좋은 사람이 나타나길 빌었죠.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던 문제가 연주의 지혜에 의해 잘 해결되고 나자 저에겐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임신이었죠. 저는 결혼 후 1년 뒤부터 임신을 하고 싶어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였어요. 몸이 차면 안 좋다고 해서 항상 따뜻하게 하고 또 임신에 앞서 먹어야 한다는 영양제들도 챙겨 먹고 약국에서 파는 배란일 체크하는 테스트기도 사서 배란일 체크하고 항상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1년을 노력했는데 말이죠. 결국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해 정자 활동성이라든지 제 몸에서 체크할 부분 등 다양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딱히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이었던 거죠. 요즘은 6개월간 꼬박 배란일 체크해서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걸 난임으로 본다고 해요. 예전보다 정확하게 임신을 시도할 수 있어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노력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시험관이나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저는 임신하기 위해서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거 힘들다더라, 고통스럽다더라 하는 시술을 하니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어요. 여러 번의 실패와 스트레스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나자 스스로 하는 희망 고문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어요. 이번엔 생겼을 거야 하며 자신에게 기대하고 임신이 안 되었을 때의 그 실망감이란 저는 날로 날카로워져 갔죠. 남편은 그런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고 토요일은 등산 동호회를 나가버렸죠. 일요일도 집에 있다가도 제가 조금만 짜증을 낼라 치면 약속이 생겼다며 나가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당연한 듯이 토요일 등산 동호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연주도 가다가 안 가다 한다 들었고 신랑 혼자 동호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더라고요. 임신은 결혼하면 의뢰하는 것인 줄 알았고 어지간하면 다 생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길에 돌아다니는 임신한 사람만 봐도 너무 부럽고 속상했어요. 왜 나는 아기가 안 생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좋다는 것은 다 했는데 스스로 만든 마음의 지옥 속에서 저는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커졌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부부의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남편은 너무나 무심했죠. 저를 보면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남편보다 오히려 연주를 찾아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있잖아. 내가 아기 생기게 우리 더 노력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그냥 이대로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냐고. 꼭 그렇게 종종거리면서 나까지 못 살게 굴어야 되겠냐고 하더라. 집에 오면 숨이 막힌대. 나하고 임신 이야기 말고는 아무런 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아휴, 힘들겠다, 언니.
참 마음고생 심하겠다. 어떡해. 커피숍에서 한 맺힌 하소연을 토해놓는 내 손을 연주는 꼭 잡아주었어요. 커피 한 잔 더 할래? 그러고 보니 요새 너 커피 안 마시더라. 그렇게 좋아하더니. 아, 언니, 나 요즘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디카페인 커피만 마시고 되도록 커피 안 마시려고 커피 끊었어. 아, 요새 뭔가 나른한 게 몸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네. 연주는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다 하더니 한두 달 동안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저는 이제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죠. 남편은 밖으로만 쏘다니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부부 사이가 너무 나빠지겠다 싶어 저는 남편과 사이를 좀 완화시켜 보고자 남편에게 등산 동호회 가지 말고 함께 주말에 시댁에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어쩐 일이냐는 듯 쳐다보더니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만에 가는 것이니 부모님 좋아하시는 대게와 새우, 조개 등을 수산시장에 가서 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도착한 시댁. 그런데 어쩐지 절 바라보는 시어른들의 표정이 안 좋았죠. 남편 역시 뭔가 떨떠름한 눈치였고요. 어머님, 이거 좋아하신다길래 제가 구리 수산물 시장 들렀다 왔어요. 새우가 살이 아주 통통해요. 그래. 임신 소식은 없니? 아, 네. 노력 중이니까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아들 바라는 거 알지? 혹시나 아기 들어설 수 없는 몸이라면 말하거라. 나는 손주 봐야 하니까 빨리 정리하자.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은 마치 제가 무슨 아기를 못 낳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니, 여자가 결혼을 했음 아기도 낳고 그 집안 대를 이어줘야지 원. 주말마다 문안 인사 오는 것도 핑계대고 안 오더니만 손주도 못 갖고. 도대체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제가 너무 섭섭해요. 아휴, 그만해요, 엄마. 당신도 오랜만에 같이 밥 먹는 건데. 이러지 맙시다, 예?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너무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말만 골라 하시는지 어머님이 너무 밉고 속상했죠. 나도 아이 갖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그 길로 차를 운전해 인사도 없이 시댁에서 올라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화냈어요. 경우 없이 인사도 안 하고 올라오는 게 도대체 무슨 태도냐고. 그래도 어른들인데 무슨 소리를 해도 인사는 하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결국 당신만 점수 다 까이는 거라며 화를 냈죠. 저는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해보니 확실히 제가 잘못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회사 연차 내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정식으로 시부모님께 사과드릴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중요한 출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고 서프라이즈로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점수를 좀 따올 생각이었죠. 혼자 시댁 가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전 긴장된 마음에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격려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보세요? 연주야, 나 지금... 언니, 나 일이 있어 지방 가는 고속도로인데 내가 일 끝나고 전화 주면 안 될까? 알겠어. 연주는 바쁜 모양이었어요. 어쩐지 저는 그 목소리가 꽤 서운했죠. 그냥 잘 다녀오라고, 혼자 시댁 가는 거 파이팅이라고 그 한마디 듣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연주와 소원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 장에 도착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을 좀 사고 전 떨리는 마음을 안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누군가 손님이 온 모양이었죠. 마당에 들어섰는데 신발이 많이 있고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연주 차하고 똑같은 차네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타는 국산차 모델이니까 손님이 오신 것 같다고 여겼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저 사과드리러 왔어요. 손님이 와 계시... 저는 제 눈에 보인 광경을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연주가 시부모님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하하호호 웃으면서요. 연주야, 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보?
남편은 얼굴이 퍼렇게 질리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얼른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 어른들 계시잖아. 저는 화가 나서 남편 팔을 뿌리쳤어요. 이거 놔. 이거 무슨 상황이냐고. 연주 너 네가 이야기해봐. 네가 왜 여기 있어? 우리 시부모님 앞에 왜 와 있냐고. 온몸을 폭풍이 뒤흔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이 소용돌이치는 분노의 감정을 느꼈어요. 누가 봐도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키는 듯한 모습.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 이를 앙 다물었어요. 여기서 추한 꼴은 보이지 말자. 잘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듣자 그렇게 혼자 다짐하고 우두커니 주먹을 꼭 쥐고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하시더군요. 어차피 할 일이었는데 잘 됐구나. 이 아가씨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구나. 네가 이혼 좀 해줘야겠다. 우리 아들 애를 가졌다는구나. 뭐라고요? 네가 아이도 못 낳고 스트레스 주고 하니 남편 마음이 떠나지. 그러게 내가 진작 아기도 갖고 해야 한다 하지 않았어? 쉬쉬해서 그렇지. 요즘 세상에도 애 못 낳으면 소방 맞는 경우 많어. 그러니까 그만 받아들이고 조용히 좋게 이혼하렴. 그러면 위자료나 그런 것들은 후하게 쳐주마. 오늘은 서로들 불편할 거니 네가 그냥 올라가고, 어? 저는 순간 화가 나서 밥상을 들어엎어버렸어요. 연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제가 밥상을 엎자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연주에 뺨을 때렸습니다. 철썩.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눈을 까 뒤집으며 달려들었어요. 무슨 짓? 무슨 짓? 너랑 연주가 한 짓은 뭔데? 뭐냐고 이것들아! 이 더러운 버러지 같은 것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아무도 위로해주지도 다가오지도 않더군요. 철저히 그 공간 속에서 전 유령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절 무시했죠. 그리고 집으로 올라간 저는 남편을 쫓아냈어요. 결혼 과정에서 집을 제 명의로 사두었기 때문에 이 집까지 떠나서 사는 건 싫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별거 생활을 했죠. 끝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을 전 듣지 않고 그냥 버텼습니다. 연주와도 연락을 끊었죠. 남편의 채팅 앱에는 7개월쯤 지났을 때인가 뻔뻔하게도 아기 사진이 올라왔어요. 연주가 출산을 한 모양이었죠. 저는 이혼해 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나중엔 재산이라도 최대한 많이 챙기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연주를 생각하며 치를 떨다가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 눈에 올라온 아기 사진, 출생월이 7월인데 연주가 커피를 안 먹던 그 시기가 언제더라? 저는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친이 있는 남자와 밤을 보내고 버림받았다며 울었던 시기는 맙소사. 제 계산으로는 분명히 연주가 그 남자를 만나던 시기에 제 남편도 만난 것이에요. 양다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는 제 남편의 아기가 맞는지 그것도 알 수 없었어요. 저한테 친언니 운운하면서 뒤통수 친 것을 생각하면 연주는 충분히 남편에게도 그렇게 아기 아빠를 속일 수 있는 애였죠. 저는 어떻게든 아기와 남편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기 위해 연기가 필요했죠. 여보세요? 잘 지냈어? 아기 낳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이제 정리하자. 정말? 대신 내가 가져온 내 재산은 다 내가 다시 가져가는 조건으로. 아기도 태어났는데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단 정리하기 전에 조건이 있어. 연주랑 아기 한 번만 보게 해줘. 저는 아기를 직접 봐야 내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주와 남편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한번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의아해하며 이를 수락했죠. 어지간히 이혼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쇼를 해서 아기 머리카락에 손을 넣고 남편 머리카락과 유전자 대조를 해보았죠. 요즘은 며칠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오고 아주 간편하더군요. 검사 결과는 바로 불일치였습니다. 아기는 남편의 아기가 아니라 제 예상대로 그 원나잇 투 연주를 벌인 그놈의 아기였어요.
저는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제가 알게 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떤 무기로 써먹을지 고민했어요. 복수할 거라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처절하게 복수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아기 100일 잔치를 한다길래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에게는 순순히 합의 이혼해주겠다고 했죠. 남편은 합의로 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여겼는지 고분고분 제 말을 들었고요. 저는 아기가 너무 예뻐서 한 번만 더 보고 싶으니 100일 잔치 때 초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제가 어차피 친구들도 부른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냥 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100일 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종이를 수십 장 복사해 갔어요. 그리고 감사 편지라며 손님들에게 나눠줬죠. 간단하게 100일 사진을 찍고 음식에 차려줬어요. 사회 맡은 사회자가 재미있게 진행을 잘하더군요. 자, 이제 식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애기 엄마 아빠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빛의 속도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가 갑자기 마이크 앞에 서자 사회자는 순간 제가 아기 엄마인가 헷갈리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말했죠. 제가 나눠드린 봉투 안에 종이를 보세요. 저 아기는 제 남편의 아기가 아닙니다. 저 여자는 아기 아빠를 속였어요. 그렇게 핵폭탄을 던지고 난 후 저는 저를 저지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그 자리를 끌려오듯이 떠밀려 나왔어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등 너머로 들으면서요. 그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끌려 나온 것이 지금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그것이 저의 확실한 복수였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연락이 와서는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연주가 다른 남자 아기를 내 아기라고 할 줄은 몰랐다고, 시부모님이 아들이라고 며느리로 드려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너와 헤어지려고 했는데 제발 용서해달라고 처절하게 제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내 재산 다 내가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혼도장 찍어. 안 찍으면 소송할 거니까. 알았으면 꺼져, 이 새끼야.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시 어른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고 말이죠. 연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아기 친아빠에게 연락했다가 거기서도 외면당해 미혼모로 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연주에게서 장문의 사과 문자가 왔거든요. 너무 외로웠고 아기를 낳고 싶었고 매주 오빠와 한때 등산하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했다. 뭐 그런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제가 이혼녀가 된 사연이었어요. 참 기구하기 짝이 없죠. 사실 저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의 바람이라니. 그런데 최근 TV를 보니까 인간으로 받은 상처를 인간으로 치유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조금씩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더 행복한 사연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운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